세상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상담하고 글 쓰고 그렇게 단순하게 지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각종 방송도 출연하시고 네, 또 강연 활동도 하시는데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네. 와, 이 1995년에 이제 부모 노릇 신나게 합시다. 네, 네. 부터 작년에 출간한 명리심리학까지 네. 다양한 책들을 예, 출간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책을 쓰시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인간의 핵심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냥 오로지 입시.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심리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 삶을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쓰면 책 3권은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생각하는 게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찾아오시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심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할 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씁니다. 네. 네. 그동안 출간한 책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책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거 이제 그 책 제목 제가 지었거든요. 네. 네. 귀에 쏙쏙 박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남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제가 이렇게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참 물러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제 그 선언인 것입니다.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명리심리학은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쓸까 한 10년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명리학 주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지요. 네. 네. 이렇게 또 책을 통해서도 원장님의 강연을 찾아뵐 수도 네, 있는데 네.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사실 그 점이라는 게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인데 오늘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주는 못 바꿔도 8차는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럼 우리가 인생길에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인생길에서 내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무엇을 버릴 것이냐, 그리고 무엇만은 가지고 갈 것이냐. 버릴 수 없는 거 바로 나잖아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우리 삶이 쉽지 않죠. 우리가 흔히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게 갈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갈등이죠.
갈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만 담아가셨으면 싶어요. 첫째는 나를 사랑하기. 왜?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니까. 이 세상 66억 명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니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기.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내 인생은 직선의 상승곡선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 그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불필요한 분노, 우울, 불안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기.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 다스리기. 여기에서 이제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3번째는 우리가 흔히 4주는 못 바꿔도 8자는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4주라는 건 내가 태어난 연, 월, 일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시간은 못 바꿔도 8자라는 것은 4주에 의해서 결정된 이제 나의 특성인데, 그것은 내 마음을 바꿔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행을 떠나요. 그럼 뭘 갖고 떠나시겠어요? 첫째는 이제 비상금도 챙길 것이고, 여권도 챙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옷도 챙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상약품도 챙길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여행길에 꼭 필요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길에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여기에도 필요한 거 많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여행보다 인생길의 필수품이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여행에서 내가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그럴 때 다 버리고 하나만 택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무엇을 버릴 것이냐, 그리고 무엇만은 가지고 갈 것이냐. 다 버려도, 친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거 바로 나잖아요. 여행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나침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자기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인생길에 있어서도 방황을 할 때 내가 이 방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신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존감, 자긍심, 자존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신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책 담백하게 산다는 것에서 자존감은 내가 사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집이 문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가? 겉으로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아주 최고급이어도 집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서 조금만 흔들리는 집은 원치 않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커도 환기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그런 집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 그냥 가족끼리 싸우고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냥 냉랭해요.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상담하면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다 집 나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 길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집인 거잖아요. 어떤 지진이라든지 태풍, 천둥, 벼락 이런 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또 도둑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나의 집.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존감, 자긍심, 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신뢰인 거죠.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긍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몸에 비유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르시즘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이제 심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자존감은 뼈대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척추동물이니까 직립성이잖아요. 이게 뼈가 약하면은
허물어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그런 것처럼 어떤 충격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이 바로 자기 신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정신과의 상담은 무엇이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인 자기 신뢰 그것을 채워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정신과에서 하는 상담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내가 생각하는 나로 나의 특성을 아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의 이런 심리 때문이었구나. 나의 이런 욕구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는 상담은 뭐냐 하면은 나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서부터 현대까지 다 이해해야지만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역사를 이해해야죠. 그것은 이제 내가 기억하는 나로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신의학하고 심리학은 서양의 학문이니까 그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가요. 뭐든지 내가 할 때가 제일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풀었구나. 자긍심과 자기 신뢰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이제 접목하게 된 그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것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로 나를 아는 데는 어떤 좀 한계가 있잖아요. 명리학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똑같은 에너지, 그것을 이제 명리학에서는 오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화수목금토예요. 그것의 균형과 조화로, 즉 나의 사주 팔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특성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을 때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도 나르시즘을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나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나 공자님이 말씀하시나 칸트나 헤겔이 얘기하나 똑같은 것처럼 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도 사실은 동양과 서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의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교에서는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그 자연의 에너지인 오행으로 이루어진 나의 특성을 살펴서 나를 아는 것도 사실은 서양의 이론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참 재미있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 이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그 이제 미움받을 용기는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자 애들러의 이론을 풀어 쓴 것인데, 그 애들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는 낮과 밤, 태양, 원자들의 움직임과 같은 무한한 자연 현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인간과 우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 대상은 대단히 광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의학자인 애들러조차도 인간이 그냥 단순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주와 서로 연결된 아주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이제 접목을 해서 내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 이제 내담자들이 오시면 먼저 이제 제가 상담하기 전에 그분의 생년월일시로 이제 그분의 명리학적 특성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한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통합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정신의학은 서양의 학문이니까 아주 세밀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도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의학으로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것은 나라는 집에, 제가 아까 이제 자존심이 나라는 사람의 집이라 그랬는데, 나라는 사람의 집,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그 아는데, 정신의학은 설계도면처럼 아주 그 세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집의 설계도면을 보면은 이 방의 크기가 얼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명리학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뇌로 아는 거기 때문에 마치 내 집의 입체도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상담해서 써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신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상처를 받으시는데,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적으로 당신은 참 자기중심적이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이기주의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지만, 명리학적으로 자, 당신의 사주팔자를 보시라. 모든 사주팔자의 기운이 당신을 상징하는 글자로 가 있으니 당신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대요. 그래서 그 본인을 알게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데, 거기다 명리학은요, 이게 자연의 이미지로 나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정신의학적으로 나를 아는 것은 그 뭐 사회적 민감성이 뛰어나고 뭐 자율성이 뛰어나고 연대감이 뛰어나고 이렇게 좀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명리학으로는 나는 당신은 한 여름날의 바다니까. 참 여름날의 바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저기 여름날의 바다 놀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 참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여름날의 바다가 얼마나 또 변화무쌍해요. 어떤 데는 잔잔했다가 태풍 치고 그런 것처럼 좀 성격이 좀 변덕이 심하시군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을 했더니 한 개인에 대해서 입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 마음 그릇에 채워넣어야 할 지혜 세 가지. 첫 번째, 제가 나를 사랑하자. 그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나하고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은 나하고 운명이 같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칭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분하고 나하고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 을 만날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9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인구가 북한 빼고 한 5,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 내지 두 명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2,592만 명은 이제 성별까지 한 거니까 나하고 이제 똑같은 생년월일 씨와 이제 같은 그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같은 과일도 서울에서 재배하느냐 제주도에서 재배하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냐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요, 갈등 생겨서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냥 식구도 보기 싫으면 집 나오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나와 24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냐?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고 내 손을 통해서 세상을 알잖아요. 즉 나는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귀한 존재예요. 내가 눈 멀고 귀 막으면은 세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을 맹자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만물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 고전인 장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겨났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땅은 있지만 비로소 하늘과 땅이 언제 의미가 있냐. 내가 태어나서 하늘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땅을 디딘 다음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하늘과 상대가 보는 하늘은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 것이고,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을 러시아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도 얘기했어요. 그분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일단 나 한 사람을 사랑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것을 아는 데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의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내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거울로 나를 보니까 어머,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보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상대가 나를 보는 것은 똑같지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즉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인간관계와 사회와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한중,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알면은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가 모으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돌을 봤을 때 그냥 돌이구나 하지만, 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단순히 돌이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개이지만, 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나한테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소중한 나를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하면은 다 이생망을 외쳐요. 이생망은 정말 이번 생은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보다 뚱뚱해서, 누구보다 공부를 못해서, 누구보다 부모님이 나를 지지를 못해줘서, 누구보다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100만 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난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남들은 다 그런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살다 보면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이, 이렇게 사기당하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다 보면은 뭐 그냥 사기꾼한테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남은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참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데, 강박증하고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것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보면, 유튜브로 보면은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나 저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니까는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은 화가 나고, 이 모든 감정이 이제 복잡해지면 그것이 이제 강박증과 공황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생망을 외치는 분들, 남들은 나를 용서해도 자신은 용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 걸리셨군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사실은 우리 몸 중에서요,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장소는 바로 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은 우리가 먹은 게 다 소화된 다음에 그 찌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역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적이 있는 데서 가서 그 군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쓰레기가 있는 장에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그 장 청소를 해야지만 건강하다 그래서 이 장 청결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고 나니까 이게 면역계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면역계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적으로 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사실은 남은 나를 용서해도 나를 용서 못하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남은 정말 괜찮아요. 당신 정도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난, 자기 자책, 죄책감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그래서 정말 사실은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조차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나는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나르시즘의 심리를 말씀드리면서 그 매슬로우의 그 욕구체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물 보고 왜 너는 단단하지 않고 축축해라고 욕 안 하죠. 바위 보고 너는 왜 단단해라고 욕 안 하죠. 받아들이잖아요. 나무는 왜 푸르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넌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맨날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담 과정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라는 사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인 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미는 캥거루가 아니에요. 장미로서 자기 화려함을 그거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나는 장미인데 나는 장미가 너무 싫어. 나는 캥거루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갈등인 거죠. 코끼리는 새가 아닌 코끼리로서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당신은 코끼리로서 너무 멋져요. 그런데 나는 코끼리가 싫대요. 그래서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 불안, 우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이제 이 생망을 외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그걸 이제 사주팔자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가 기둥주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가지 벌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4가지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4가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4가지 기둥이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사주팔자란 우주 안에 지어진 나만의 집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우주라는 글자도 참 재밌어요. 지부집주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우주를 내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커다란 집 안에 내가 태어나면서 나만의 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미만 알아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지금은 집이 없지만 우주에는 내 집이 있어. 그게 이제 사주가 의미하는 거고 팔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주로 세워진 그러니까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나의 집 안에 어떤 기운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게 팔자인 거예요. 8가지 글자. 근데 재밌는 거가 뭐냐면 이 사주팔자 즉 그러니까 나라는 집의 그 천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재료는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을 구성하는 그 재료는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사실은 내가 이 22개의 재료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내 삶은 그냥 직선의 상승곡선으로 가는데 불행히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는 8글자밖에는 못 가져요. 내가 22개를 다 갖고 싶어. 나 화나. 그러면 이게 이생망인 거고 화가 나서 못 사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것을 정말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만족인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글자가 참 흥미로운 것이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게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차는 게 만족이라고 생각해서 자칫하다가는 질식사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실은 22개를 다 갖고 싶지만 나는 사주팔자밖에는 갖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만족인 거고,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이제 안분지만족인 것이죠. 나한테 주어진 그 8글자가 무엇인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이제 안분지족인데,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얘기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100% 이 시점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도인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하면서 우리 딴 생각하잖아요. 주로 이제 과거 생각, 미래 생각하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사주팔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가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그게 바로 이해이고 자기 이해이고 자기 수용인 것이라는 거죠. 누가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아요 하는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스스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면서 누구하고 나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보고 상대방의 하고 비교해서 내가 나를 자꾸 자책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는 정말 우울하대요. 살고 싶지 않대요. 왜 나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냐고. 나는 왜 빌 게이츠가 아니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사주팔자가 다른 것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의 신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존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내 삶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버는 친구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는 친구 있으면 또 성공도 하고 싶고, 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명예도 추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 하늘에서 받은 마음, 그게 도심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 그것만 따르면 내 마음이 평온한데 그게 아니고 인심, 사람의 욕심, 왜 나는 사주팔자야, 22개 갖고 싶어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심 때문에 우리의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새가 참 흥미로운 존재인 거가요. 새는 죽는 날까지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려요. 그 대신 사고사로 많이 죽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는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날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기 때문에 이게 못 날아가서 이 노화도 하고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왜 갈등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새도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에 묶이면은 날지를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인심으로 해서 그냥 불안, 분노, 우울, 욕심 이게 가득 차면은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 결정을 할 때도요, 100대 0의 선택은 없어요. 최고의 선택은 51대 49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A를 선택하면 B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기의 신뢰인 것이죠. 어머, 내가 잘 선택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힘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내가 잘 선택을 했나? 저거 할 걸? 그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통계학 아니냐, 통계학 아닙니다. 명리학은요, 정말 나름의 아주 튼튼한 이론을 가진 학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운명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그 집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중간에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삶의 흐름을 내가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명리학의 가장 기본 이론이 오행, 즉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이고 화수목금토 5가지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의 이제 비율로 자기를 아는 것인데 재밌는 거가 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왼발 오른발 해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 알잖아. 에너지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흐르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동양과 서양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데미안 헬슨, 헬만 헬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스도 모른 거냐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현대 의학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몸은요, 1년마다,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위벽은 5일마다 해서 1년에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일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 25살 먹으면은 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밝혀진 거가 우리 뇌도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1년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냐.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4주는 못 바꿔도 8자는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내 삶의 미래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상을 바꿀 것이냐. 우리는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는 앞으로 내 운명에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명리학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 태극기가 굉장히 아주 정말 철학적인 국기인 겁니다. 위가 양이고 아래가 음인데 왼쪽에 양이 가장 클 때 이미 파란색 음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다음에 안 좋을 때를 대비하라는 거고 파란색 음이 가장 클 때 이미 양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사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것. 즉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 명리학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같은 그 파동을 가진 주파수끼리 공명한다는 것인데 이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불안하고 우울하면은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을 다 가져오지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서 내 마음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면은요. 그것이 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하고 공명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언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 상담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느 날 내가 내 아내랑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맨날 아내랑 얘기하면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랬는데 그날은 딱 5분만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어머, 내가 아내한테 딱 5분만 투자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나한테 딱 5분만 투자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서 깨달은 거가 결국 모든 학문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두 가지가 담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게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릇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 마음 그릇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원장님 궁금한 네. 점은요, 이 명리학을 모든 분들이 다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할 때 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가장 내담자들이 이제 희망을 얻는 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힘든 게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학생들도 과연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좋아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냥 힘내세요. 네. 뭐 조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안 와닿죠. 이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삶의 흐름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꽃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을 때 가장 그분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명리학으로 해서 그때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왔군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희망을 얻지요. 네. 그러니까 명리학이 희망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신의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군요. 네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저희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가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실까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갈등과 스트레스를 주는 게 바로 인간관계죠. 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중에서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